188페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과 보겠습니다. 자, 절대적 무효가 이행 전이고요. 그리고 불법 원인 급여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이행한 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행 전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행 전이에요. 이행 전.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약정만 했다는 거죠. 약정만을 하였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이제 증여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역시 첩계약이죠. 첩계약. 증여를 하겠다. 나랑 7년 동안 같이 살아주면 7년 동안 같이 살아주니까 얼마 줘야 돼요? 7억 줘야죠. 그죠? 7억을 주기로. 7억을 주기로 약정한 거죠. 7억 주기로. 일단 약정만 했고 아직 7억을 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을한테는 채권이 있는 거죠. 채권이. 얼마를 받을 권리? 7억 받을 권리야. 그죠? 근데 7년 동안 같이 살아도 을은 갑한테 7억 달라고 청구해요? 못해요? 청구 못해요. 그죠? 왜냐면 7억 같이 살아주는 대가로 7억 주기로 약정한 이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서 무효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7억 달라고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채권도 무효라는 거죠. 채권이 무효다. 자, 그러면 을이 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도 채권을 병한테 양도해버렸어요. 그럼 채권이 병한테 넘어가죠. 근데 이때 병이 선의의 제3자예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채권이 넘어갔으니까 유효가 된다. 그래도 무효다. 그래도 무효예요. 병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할아버지다. 그래도 유효, 무효. 그래도 계속 무효예요.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그냥 무효가 아니라 절대적 무효거든요. 절대적으로다가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해요. 그러면 갑은, 예를 들어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야, 이거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무효니까. 그죠?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죠. 그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절대적 무효에서 자, 기억에 나오듯이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A에 나오듯이요. 선의의 제3자가 야, 이거 유효 아니야? 라고 주장 못해요. 절대적 무효라서. 니은 확인하세요. 당사자가 추인을 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추인해도 계속 무효다. 추가하세요. 전환도 안 된다. 추인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전환도 안 된다. 전환. 예? 절대적 무효라서 추인 안 되고 전환도 안 돼요. 네, 한 분이 저를 쳐다보시네요. 전환 써달라고. 전환 안 돼요. 그죠? 전환 안 된다. 자, 그럼 이행한 후는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서는 갑이 7억을 주기로 약정을 했었던 거죠. 이행 전이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할 때 7년 동안 같이 살아주면은 7억 줄게 라고 했을 때 을이 야, 그럼 먼저 7억을 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갑이 7억을 준 거죠. 7억을 줬어요. 같이 살았는데요? 같이 안 살았는데요? 같이 안 살았는데 7억 줬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분은 7억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같이 살아요? 도망가요? 도망가죠.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행한 후죠. 이행해버렸죠. 이렇게 되면은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거. 이게 불법 원인 급여가 돼요. 불법 원인 급여. 도망가 버리죠, 그러면. 그럼 여기서 갑이 을을 붙잡았을 때, 을을 붙잡고 돈 달라고, 돈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돈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불법 어린급여. 이행한 후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7억을 갑이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건 결국 7억이 누구 거 됐다는 거, 을 거 됐다는 거. 따라서 이거 유효가 돼요.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이거를. 위에 거는 이행 전이죠. 그럼 계속 무효예요, 그냥. 근데 이행을 해버리면은 돌려달라고 못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을한테 귀속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는 을이 이 7억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그냥 문제없이 넘길 수 있는 거죠. 유효예요. 선악 불문하고 유효겠죠, 이 경우는요. 자, 그래서 이행한 후는요. 자, 기억해 보시면은 급여자는 불법 원인 급여물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에 기해서도 역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니은해 보시면 갑이 을에게 첩계약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후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아파트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아파트는 첩에게 반사적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이죠. 자, 이제 내려가서 5번, 파란색 5번에 공정성 나오죠. 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건 계약이 공정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대표 판례를 보게 되면은 이분이 노인이셨어요. 노인. 74세 노인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땅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 땅이 조금 비싼 땅이었어요. 비싼 땅인데 이분은 그 땅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농사 짓고 계셨던 거죠. 만약에 이 땅이 뭐 10억짜리 땅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여기서 을이 갑으로부터 땅을 매수할 때 시세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춰서 사야 될 건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 10억짜리 땅을 2억에 매수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될 수 있겠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 요건으로서 급부, 10억짜리 땅 급부하고, 반대급부는 뭐죠? 2억이죠, 그죠? 반대급부 2억. 이 급부하고 반대급부하고 현저하게 뭐가 돼야 돼요? 네, 불균형이 돼야 되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 뿐만 아니라 이분을 우리가 피해자라 그러죠. 피해자 측의 궁박, 경솔, 무경험, 이런 사정을 이 폭리자가 알면서 이용하려고 했다. 그게 바로 폭리의사죠. 폭리의사. 제가 이 파란 색깔로 쓴 게 바로 주관적 요건이죠. 자, 그래서 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은 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됩니다. 불공정. 따라서 효력이 뭐가 된다? 절대적 무효가 돼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결국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속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문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당사자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자, 밑에 보시면 성립 요건에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객관적 요건은요, 급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입니다. 그 밑에 줄, 사회 통념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로 판단해야 된다. 왜 객관적 가치로 판단해야 되죠? 객관적 요건이어서. 그죠? 객관적 요건이어서. 자, 이은이요.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입니다. 성립 당시를 판단하지 그 후 시가 변동으로 인한 사정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10억짜리 땅을 2억에 팔기로 했잖아요. 그죠? 2억에 팔기로 했죠. 근데 나중에 계약서 쓰고 나서 이 땅이 10억짜리 땅이었는데 다음날 땅값이 떨어졌어요. 2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는 불공정이에요? 불공정 아니에요? 네? 불공정이다, 불공정 아니다. 땅값 떨어졌으니까. 불공정이에요? 왜 불공정이에요? 2억 떨어졌는데요. 예, 성립 당시 판단하니까 맞습니다. 땅값이 2억으로 떨어져도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는 10억짜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불공정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판단 시점은 성립 당시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주관적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있으면 되고 이 궁박은 괄호 속에 나와 있듯이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인 거 다 포함되죠. 니은의 무경험.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이 아니죠. 일반적인 경험의 부족을 무경험이라고 하죠. 자, 오른쪽 디귿. 대리인을 통해서 체결된 계약이라면은 궁박은 본인 기준 판단. 그리고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판단이죠. 경무대. 자, 그리고 3번의 입증 책임입니다.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전부 다 입증해야 되는데 이거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겠어요? 폭리자가 입증해야 되겠어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겠죠. 그죠? 누가 불공정을 주장해요? 피해자가 주장하죠. 폭리자는 불공정이라 그래요? 공정이라 그래요? 폭리자는 공정이라 그러죠. 그죠? 네, 불공정을 주장하는 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자, 밑에 보시면요. 급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만 입증하면은 이 궁박, 즉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부 다 입증해야 된다. 자, 내려가서 효과 확인하세요. 절대적 무효죠. 불공정도 반사회라서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에 나오듯이 불공정 행위를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효력은 없다. 자, 그리고 니은의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물론 주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불법 원인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법 원인급여 관련해 가지고는 이행을 이미 한 후를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이 피해자 측에서는 폭리자에게 10억짜리 땅을 넘기셨겠죠. 10억짜리 땅을 넘겼다. 그리고 이를 대가로 폭리자는 2억을 지급했겠죠. 그럼 이행한 후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는데 이 2억하고 땅 중에서 뭐만 불법 원인급여예요? 이것만 불법 원인급여예요. 이것만. 예, 이것만 불법 원인급여예요. 왜냐하면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는 피해자하고 폭리자 중에서 반사회적 행위를 한 것은 폭리자밖에 없는 거죠. 갑은 반사회적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2억만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이 돼서 폭리자는 피해자한테 2억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죠. 폭리자는 돌려달라고 못하죠. 자, 그럼 반대로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고 없고. 할 수 있죠. 피해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반사회적 행위를 폭리자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급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으나 수익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의 급여자가 피해자 말하는 것이고 수익자가 폭리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3번에 부재소 합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약정을 해도 얼마든지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부재소 합의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자, 4번 주의하세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추인은 안 되지만 뭐는 가능하다고? 전환은 가능하죠.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수 없음. 전환을 통해서도 유효가 될 수 없음이죠. 요렇게. 자, 근데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는 역시 절대적 무효여서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완전 반전인 거죠. 여기서도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가능한 판례가 떠버렸거든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 속에서도 전환 법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 문장을 보면 당사자 거래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이때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무효가 될 줄 알았더라면 나는 다른 금액으로 거래했을 거야, 좀 더 싸게 거래했을 거야 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전환 법리가 적용돼서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려가서 적용 범위.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죠. 증여에는 불공정이 왜 적용 안 되는 거죠? 반대급부가 없어서. 그죠?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경매는 왜 적용 안 될까요? 법률 규정이라서.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서 적용이 안 돼요. 불공정성을 논할 수 없습니다. 네. 뭔가 느껴져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게 느껴져요. 진짜 느껴져요. 그게 확 느껴져요. 자, 그럼 여기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했고 땅이 을한테 넘어갔을 때, 이전 등기까지 됐을 때, 폭리자한테 요렇게 이전 등기까지 됐을 때 이 등기 효력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절대적 무효죠. 그죠? 절대적 무효. 따라서 여기서 을이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시면은, 즉 선의의 제3자에게 넘기시면은, 이전 등기 넘기시면은 유효다 무효다? 그래도 무효죠. 그죠? 그래도 무효죠. 왜 그래도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예요. 그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근데 갑이 파는 땅은, 갑이 을한테 파는 땅은요, 이 땅. 갑이 파는 땅이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땅이에요. 2억짜리 땅이에요. 근데 이거를 을의 궁박경솔, 무경험을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갑이 예를 들어서 10억에 을한테 팔아 먹었다. 이해되세요? 2억짜리 땅을 10억에 팔아 드셨다고 요렇게. 그럼 누가 폭리자예요? 갑이 폭리자, 갑이 폭리자. 그럼 만약에 그러면 갑이 폭리자고 얘가 피해자면, 지금 반대로 뒤튼 거예요. 을이 피해자면은,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을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었을 때요. 이렇게 됐을 때. 이때 폭리자 갑은 을 상대로 해서 땅 돌려달라고. 땅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왜 할 수 없어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그죠? 불법 원인급여. 그럼 을은 갑한테 야 10억 갖고 온나? 10억 갖고 온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땅을 갑이 을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건 결국 이 땅이 누구 거 됐다는 거예요? 을 거 됐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을이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제3자한테 넘어가도 유효다 무효다? 이거 선악불문 유효되는 거예요. 맞아요. 반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나온 적 없어요. 한번 뒤집어 봤어요. 심심해서.
뒤집어 봤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자, 불공정한 범죄 행위였고요. 다음 이제 1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중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매매. 이 이중매매 같은 경우 이제 양다리 걸치는 거죠. 양다리 걸치는 거. 자, 갑이 을한테 팔겠다고 하는 거죠. 자, 갑이 을한테 토지 팔겠다고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 체결했고 을은 이 토지를 3억에 사기로 했다. 3억에. 3억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매수하기로. 그리고 을한테 계약금을 받았죠. 네? 계약금을 받았죠. 계약금. 그럼 이제 정해진 날짜에 중도금도 받고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토지 넘기고 해야죠. 그 을이 중도금도 줬죠. 중도금도. 네?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난 거죠. 5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당연히 갑은 흔들리죠. 원래 을한테 팔기로 했으나 흔들리죠. 그죠?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하려면은 을하고 정리하고 병하고 계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을하고 정리하고 싶으시면은 계약금까지만 받았다면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중도금까지 지급돼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행착수이기 때문에 갑은 계약금 가지고 해제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병하고 매매 또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중매매 되는 거예요. 이중매매. 그러면 이중매매가 되면은 일단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라 그러고. 네? 을하고 사이에서의 매매 계약도 유효. 이게 바로 양다리죠. 양다리. 네? 나쁜 놈아. 이렇게 되면은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게 아니라 먼저 등기한 사람. 그죠? 먼저 등기한 사람. 선착순이죠. 그죠? 선착순. 먼저 등기한 사람. 근데 통상적으로 3억 주고 사겠다는 을하고 5억 주고 사겠다는 병이 있고 갑은 이미 중도금까지 챙겼기 때문에 등기를 병에게 해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문제가 출제되면은 100% 갑은 항상 병에게 이전 등기해줘요. 지금까지 이중매매 문제에서 갑이 을한테 이전 등기해준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다 병한테 등기해. 전부 다. 100%. 그러면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여기서 병은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따질 필요 없습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해요. 선악 불문 유효. 그럼 이제부터는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가 버린 이상 갑은 을과의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이행불능이라는 거죠. 이행불능이다. 채무불이행이죠. 갑한테 귀책이 있어요, 없어요? 갑한테 귀책이 있죠. 네가 갖다 판 거니까. 그죠? 그러면 채무자한테 귀책이 있고 불가능함으로 이행불능이고 그러면 을은 여기에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죠. 최고 없이 해제를 하고 추가적인 이제 손해배상 청구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중매매 원칙입니다. 원칙. 자,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 원칙에서 유효인 경우 나와 있습니다. 이매수인이 여기서 이매수인은 병 말하는 거죠. 갑과 을 간의 매매 사실을 알면서 매수했다. 알고 있는데도 매수한 거죠. 그래도 일단 유효라는 겁니다. 선악 불문하고 유효기 때문에. 자, 1번 이중매매는 유효. 자, 그리고 기출이라고 돼 있는데 이매수인 병이 먼저 등기 경료했다면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매수인 을은 직접 2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못하겠죠. 왜냐하면 1매수인 을하고 2매수인 병은 무슨 사이예요? 무슨 사이? 아무 사이도 아니죠. 그죠? 아무 사이 아니죠. 자, 2번입니다. 1매수인은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채무에 가름하는 배상 청구고요.
자, 기억해 보시면은 매도인 갑이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을과의 계약을 배신해버리고 이매수자, 병에게 등기를 해주는 시점. 이 시점에서부터 매도자 갑의 이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서 니은에 나오듯이 일매수인 을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넘어가서 3번에 보시면요. 만약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면 그럼 당연히 2배 상환해버리고 해지하실 수 있겠죠. 계약금만 받으셨으면. 중도금 안 받으셨으면요. 자, 근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죠.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자, 먼저 첫 번째 1매매 계약이 있었고 그리고 2매매 계약도 있었고 그리고 이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안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면 적극 가담을 한 거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한 거죠. 나한테 팔으라. 요렇게. 자, 이렇게 적극 가담을 하게 되면은 이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돼서 무효죠. 그죠? 무효되는 거죠. 등기도 뭐가 돼요? 효력이. 이거 무효돼요. 무효죠. 그죠? 무효다. 그럼 여기서 소유자가 누구죠? 에? 소유자 누구예요? 에? 자, 소유자 누구다? 갑이 소유자예요. 겁나 헷갈려요. 갑이 소유자예요, 이거. 아니, 그럼 갑이 소유자니까 이 무효 등기에 대해서 야, 말소해라. 말소 청구. 말소하고 나한테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죠? 아니에요. 불법 원인급여라서 그래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죠? 그럼 요게 불법 원인급여가 돼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그러면 을은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거 말소해라. 말소하거라.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소 청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엄청 헷갈려요. 깊게 들어가면 엄청 헷갈립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할 때 갑이 을에게 첩계약의 대가로 이미 부동산을 넘겨버렸다. 첩한테 부동산을 이미 이행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미 넘어간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예,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 따라서 갑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반환 청구 못 한다고요. 이게 아까 봤던 거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건 반사적으로 이 부동산이 누구한테 귀속된다고? 을한테 귀속된다고. 유효라고요, 유효. 아까 봤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지금도 이중매매니까 이미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상태에서 병에 적극적인 가담이 있었고, 병에 적극적인 가담이 있었으면은 요 계약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전 등기 격려됐잖아요. 요렇게. 따라서 이것도 뭐라고요? 불법 원인 급여라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기 때문에 갑은 야, 말소시켜라. 돌려주라. 라고 반환 청구. 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갑이 병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건 반사적으로 병한테 소유권이 귀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논리라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걸 무효라 그래요, 판사. 이걸 학자들이나 판사들 무효라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버리는 거죠. 이 질문을 3월 달인가 어떤 분이 하셨어요. 공부를 엄청 깊게 하신 분이에요. 이 질문 받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하다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같은 논리대로라면 여기서 유효면 여기도 유효여야 되는데 왜 무효냐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거 왜 무효냐면요. 이거를 무효로 하는 이유는 값도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을도 말소 청구할 수 없죠? 하지만 을은 값을 뭐 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대위에서. 매도인 값을 대위해서 요렇게 말소 청구는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일매수인 을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도록 무효다라고 했던 거예요. 판사님께서. 아시겠어요?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되는 이유는 결국 대위 말소 청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중매매에서만 이래요. 이중매매에서만. 그럼 결국 병의 등기를 무효로 만드는 거는 누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네, 을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대위 말소 청구. 이 대위 말소 청구라는 것은 을이 결국 채권자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도 해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근데 을이 채권자 대위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자 취소권 이거는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그죠? 채권자 취소권은 어디 파트에서 인정되는 거였죠?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에서. 거기서 인정되죠. 그죠? 다음 주에 만납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이틀 뒤죠. 그죠? 이틀 뒤에 만나요. 자, 그리고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죠. 병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병이 적극 가담한 것 자체가 불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병명의 등기가 결국 절대적 무효가 됐으니 이후에 병이 선의의 제3자한테 매각을 하더라도 선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하죠? 이거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선의 제3자한테 넘어가도 무효가 돼버리죠. 이렇게. 자, 이게 이중매매의 적극 가담이었어요. 확인해보죠. 자, 1번입니다. 적극 가담이 있었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 2번. 갑과 병 상호 간의 급부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갑이 병한테 물건 넘긴 건 불법 원인급여 따라서 빈출. 매도인 갑은 무효를 주장해서 병에게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불법 원인급여. 3번. 일매수인이 부동산 어떻게 빼앗아올 수 있냐. 일매수인은 등기 청구권 가진 채권자이기 때문에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이 매수인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말소 청구는 안 되죠. 대위에서 말소 청구. 4번. 1매수인은 직접 2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자, 밑에 양괄호 1번 확인하세요. 1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는 카드. 왜 카드죠? 네, 카드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매매는 유효니까. 자, 2번에 나오는 이 채권자 대위권이 바로 매도인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채권자 대위권. 자, 3번에 손해배상 청구요. 손해배상 청구는 현재 기억에 나오듯이 배임 행위한 매도인 갑에게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니은에 나오듯이 이 매수인에게도 직접 손배 청구할 수 있다. 4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양괄호 밑에 2번에 전득자 나오죠. 선의 제3자입니다. 보호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요. 이중매매 유추 적용이죠. 이중매매는 꼭 매매가 아니어도
이중매매는요, 꼭 매매가 아니어도, 뭐 증여라도, 아니면은 뭐 저당권 설정이라도, 뭐 취득시효라도, 명의신탁이라도 다 적용돼요.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뭐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나왔다. 적극 가담이 나왔다. 그럼 고민하지 말고 절대적 무효라고 보시면 되죠. 어디 파트에서 등장을 하든. 특히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이중 매매하고 법리 자체가 구조가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점유 취득시효 기억나시죠?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제도예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 20년 점유, 그게 바로 시효가 완성됐다는 거죠. 시효가 완성됐다. 그럼 시효가 완성되면 뭐를 취득하죠? 등기 청구권. 그죠?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다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을 하죠. 자, 근데 을이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이미 취득한 상태에서 갑이 팔 수 있죠. 재빨리 팔아버리죠. 제3자한테 이전 등기 넘겨버리죠. 그럼 이때 제3자 같은 경우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죠. 선악불문이에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요 내용은 여기하고 완전 똑같다고, 여기하고 똑같다고. 이미 을하고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갑이 양다리 걸쳤잖아요. 선악불문 유효. 여기하고 요거 똑같다고요. 이미 시효 완성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아 먹으셨으면 선악불문 유효다. 갑은 책임져야 되겠지만 알고 팔아 드셨으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이 알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뭘 하시면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 이러면 효력이 뭐가 된다고요? 그럼 무효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싹 무효돼버리는 무효. 적극 가담하시면. 그리고 아까 봤던 명의신탁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들 간의 명의신탁이 있었고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었다. 그럼 당연히 명의신탁 유효라고 무효라고? 무효죠. 명의신탁 무효고 수탁자 명의 등기도 무효죠. 근데 여기서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돼 있는 걸 이용해서 제3자한테 갖다 팔면 제3자한테 이전 등기 격려시키면은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선악불문이에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해버리죠. 근데 여기서 역시 이 제3자가 수탁자의 이런 배임 행위에 대해서 뭐를 하시면 네, 적극 가담이요. 여기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시면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이거 무효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효가 돼 버린다. 그래서 관련된 법리들이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 책에서도 지금 현재 동그라미 1번에서 매매뿐만 아니라 근저당 설정, 가등기 설정에도 다 유추 적용되고 2번에 명의신탁, 3번에 점유 취득 시효에까지도 싹 다 유추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이 나오죠. 해석. 자, 지금 해석의 기준이 나오죠. 기준. 해석 기준은 총 4가지죠. 4가지. 해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할 때의 그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순서. 자, 해석 기준은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목적이 제일 처음이죠. 두 번째, 사실인. 관습. 세 번째, 임의규정. 네 번째, 조리. 심의성실의 원칙.
요 기준에 따라서 해석을 해요. 목사 임신이죠? 목사 임신. 그래서 양괄호 1번에 목적, 이게 제일 처음이고요. 양괄호 2번에 다른 관습이 있다면은 첫째,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두 번째가 관습. 자, 그리고 만약에 관습마저도 없다면 추가하세요. 임의규정, 규정된 대로 해석을 하고 규정조차도 없다면은 이제 조리에 따라 해석하게 됩니다. 신의칙. 자, 그리고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밑에 나오는 해석 방법이죠.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그리고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충적 해석은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책에서 빼버린 거죠.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두 가지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무엇을 기준으로? 거기 써놨잖아요. 진의. 그죠? 진의. 생각대로, 의사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은요. 자,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의사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뒷페이지에 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기준으로? 표시된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표시무해랑 관련된 사례를 좀 봐야 되죠. 오표시무해 사례는요. 192페이지 맨 위쪽 동그라미 2번에 나옵니다. 오표시무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요. 그 사례 한번 볼까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갑,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합의하고 둘러봤다. 근데 잘못해서 을 표시로 계약서에 표시했고 을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됐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현재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안 됐어요? 계약이 성립됐어요? 성립 안 됐어요? 된 거예요? 안 된 거? 된 거? 무슨 토지에 대해서? 갑토지에 대해서요? 을토지에 대해서요? 갑토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 줄에 갑토지를 목적물로 합의했다. 갑토지를 목적물로 합의했다. 이 합의했다는 말이 나오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성립됐다. 계약이 체결됐다. 당사자 의사가 합치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같은 말입니다. 합의가 됐다, 성립이 됐다, 계약 체결됐다, 합치됐다. 현재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갑토지에 대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을 A, 매수인을 B라고 놓고 봤을 때 이 당사자들 간에서 현재 갑토지에 대해서 성립했다 이 말이에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은 매도인은 갑토지를 팔 거라고 생각했고 매수인도 갑토지 살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당사자 의사가 일치하고 있으면 당연히 무슨 해석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계약서 쓸 때 여기다가 을토지라고 오표시를 하셨더라도 해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자연적 해석에 따라 갑토지 성립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매수인한테 이전 등기를 할 때도 아니 이 양반들이 지금 갑토지로 합의해놓고 등기는 을토지로 등기했다는 거죠. 이전 등기를요. 요렇게. 이렇게 되면은 을토지에 대한 B에게 경료된 저 등기 효력은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이거 유효, 무효? 무효? 이거 무효죠. 이런 걸 원인무효라 그러죠. 을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등기만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원인무효 등기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B가 자기 명의로 등기돼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제3자한테 선의의 제3자한테 팔고 이전 등기하면 을토지에 대해서 이거 유효해요, 무효해요? 에? 선의 제3자잖아요. 유효, 무효? 무효? 이거 무효해요. 아니 선의 제3자인데 왜 보호 못 받지? 이 무효는요? 절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상대적? 상대적입니까? 땡 틀렸어요. 절대적 무효예요. 아니 이거 왜 절대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비진이하고 통정이요. 그죠? 그 두 개만 상대적 무효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비진이도 아니고 통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절대적 무효라고요. 그럼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못 받죠. 그냥 무효돼 버리는 거죠. 기억하세요.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비진이 표시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리고 통정의 표시. 이 두 개가 상대적 무효예요. 물론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상대적 무효 더 있어요. 근데 깊게 안 들어갈 거예요. 에? 안 들어간 게 낫겠죠, 그죠? 두 개만 외우세요, 두 개만. 근데 이래놓고 또 나중에 들어가죠, 그죠? 또 흥분해서 또 들어가 버리죠.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두 개만 외우세요, 상대적 무효. 두 개 더 벅찬데 여기서 늘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두 개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B 같은 경우는 현재 갑 토지를 취득했어요, 취득 못했어요? 취득 못했죠. 왜냐하면 갑 토지에 대해서는 A하고의 사이에서 합의는 했지만 매매 계약만 체결됐을 뿐 등기는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등기 안 됐거든요. 따라서 갑 토지를 취득하지 못했고, 그러면은 B는 을 토지는 취득을 하였느냐?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취득 못했다고요. 원인 무효 등기라 그랬죠? 원인 무효 등기인 이유는 등기만 격려됐을 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의 없이 격려된 등기라는 거죠. 책 보세요. 기읍, 자연적 해석이 적용된다. 자, 니은이요. 쌍방의 진위가 공통이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그렇기에 디귿에 나오듯이 을 토지에 대해서 격려된 이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에 해당한다. 리을이요. 쌍방 당사자는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거 착오예요, 착오 아니에요? 착오 아닙니까? 지금은 양 당사자의 생각이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이 일치하면은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자연적 해석.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렇게 자연적 해석을 한다는 것은 매도인 저 A를 표의자로 봤을 때, 얘를 표의자로 봤을 때 현재 자연적 해석을 한다는 것은 비록 계약서에는 을 토지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어차피 자연적 해석을 한다는 것은 표의자가 의도한 대로,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성립 안 한 거예요? 성립한 거, 안 한 거? 성립한 거죠. 매도인 A가 원하는 대로, 그죠? 그러니까 차고 운운하시면서 취소한다고 못한다고? 그거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차고 취소하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A는 갑 토지를 판다고 생각을 하고
B는 을토지를 산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렇게 양당사자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이러면 자연적 해석을 할 수 없고 무슨 해석하셔야 돼요? 이러면 규범적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을 해버리면은 을토지, 표시된 대로 을토지 계약 성립이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표의자 A가 의도한 대로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 안 해요? 안 하죠, 이러면. 그쵸? 이런 경우는 매도인이 차고야, 나 취소할게. 요건 갖추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을 할 때는 차고 취소할 수 없고 규범적 해석할 때는 차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 봤고요. 의사 표시부터는 목요일에 또 만나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